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기능사 시험을 보고 나서 복원해서 이런 풀어주기로 여러분 약속했었는데 어제 본 걸 복원했어요. 우리 저 학생들의 기억력을 통해서 복원했는데 제가 전기 이론을 풀 텐데 뭐 정상적인 수업을 들어갔으면 뭐 거의 다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보시면 여러분 다음에 볼 때 분명히 두세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2025년 1회 전기 기능사 보건 문제 풀이서 이론 강의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번은 뭐냐? 1번은 히스테리시스는 최대 자석 밀도 및 주파수의 각각 몇 승에 비례하는가? 이걸 제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고요. 와류선을 와류선. 히스테리시스는 주파수의 1승에 비례하고 최대 자석 밀도의 1.6승에 비례하고요. 와류선은요. 주파수의 제곱이라고 최대 자석 밀도의 제곱이 된다. 그런 설명을 제가 비교서 해드렸어요. 여기는 히스테리시스선이니까 최대 자석 밀도 1.6승에 비례하고요. 주파수에는 1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죠. 2번 보시면요. 지우개 좀 묻혀라. 2번 지우. 자, 2번 보시면요. ohm의 법칙을 설명한 것은 ohm의 법칙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전류는 뭐죠? 전류는? 제가 엄청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례 반비례 나왔다. 분자는 뭐야?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뭐야? 전압에 비례하고 분모는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뭐 그런 설명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건 전압은 뭐야? 전압은 지금 전압은 뭐예요?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또 전류는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잖아요. 네 번째로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고비한다. 뭐 4번이 맞겠네. 그렇죠?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200V 삼상혈에 R24 X가 요거 XX. 자, XL. 이거 XL이 빠졌네요. XL이 3ohm의 부하를 연결했을 때 Y결선 때 부하 전류 얼마냐? 이 삼상 Y결선과 델타 결선 있잖아. 이것도 설명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삼상 Y결선 있고요. 삼상 델타 결선 있었죠. Y결선. 선관전압이고요. 여기 상전압이 있었죠. 그러면 델타 결선일 때 선관전압이고요. 상전압이 있었죠. 그다음에 Y결선일 때 상전류가 있었고요. 선전류 있었고요. 여기도 상전류가 있었고 선전류가 있었다. 우리 삼상 Y결선일 때 선관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관계를 이걸 기억하지 못한 문제 풀기 힘들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Y결선에서 뭐가 일정하냐? 이 상전류가 흘러서 선에 흘러가잖아요. 그럼 직렬 연결골이니까 뭐가 일정하다 그래서 Y결선은 뭐요? 선전류랑 상전류랑 같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델타 결선일 때는 이 상전압과 선관전압이 병렬 연결골이잖아요. 병렬 때 뭐가 일정해? 전압 일정했으니까 델타 결선일 때는 뭐야? 선관전압하고 상전압이 같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이게 기준이 4만 오면
Y 결선일 때 손전류 상전류 같고 델타 결선일 때 손간접합 상전이 같다. 이걸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그때 쉽죠. Y 결선일 때 손전류랑 상전류 같은데 이게 손간접합 상전합이잖아요. 분명히 Y 결선일 때 손간접합이 상전합보다 크잖아요. 몇 배죠? 손간접합은 상전합에 루트 3배가 되고 이거 손간접합이 상전합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그런 설명도 했었고요. 델타 결선은 손간접합 상전이 같지만 여기 손전류가 상전류에 루트 3배라고 이상이 뭐예요? 30도가 뛴다. 그런 설명도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류과라, 이 손전류과라. 제가 손전류과라면 손간접합을 임피던스로 나눠준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손전류과라 무조건 상전류 먼저. 그래서 상전류는 한 쌍의 전압을 한 쌍의 임피던스 나누면 되는데 이게 4하고 3이 직렬이니까 임피던스가 뭐야? 요거 3 플러스 마이너스 J4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기 RL이니까 요게 플러스 J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Y 결선이기 때문에 200V가 우리가 그냥 3상에서 200V 나오면 저게 상전압인지 손간전압인지 정확한 표현이 없을 때는 이게 무슨 전압을 했었어? 우리가 3상일 때 상전압이나 그런 표현이 없을 때 우리가 저기 무조건 손간전압이나 그런 설명이 있었지.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무조건 상전류를 먼저 구하죠. 상전류 먼저 구하죠. 상전류가 뭐야? 상전류가 한 쌍의 전압을 한 쌍의 임피던스 한배니까 이 Y 결선일 때 손간전압이 상전압이 루트 3배니까 루트 3분의 VL 되겠죠. 그렇죠? 상전류는 루트 3분의 VL이고 임피던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루트 3분의 VL이 얼마죠? 200V. 임피던스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되잖아요. 이게 3, 4, 5가 되니까 루트 3분의 8A가 될 거예요. 이게 상전류죠. 근데 무슨 전류 물어봤어? 손전류 물어봤잖아요. 그럼 Y 결선일 때 손전류랑 상전류 같으니까 바로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8 돼서 여기 아마 루트 3분의 8이 돼서 루트 3분의 80이죠. 80 그죠? 80 돼서 (80이) 그냥 나와서 이게 얼마나 오냐면 23.1. 만약에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델타 결선과 Y 결선 비교하는데 만약에 델타 결선이었다. 여기 손전류 물어보면 여기도 무조건 상전류 먼저. 상전류 한 쌍의 전압을 한 쌍의 임피던스 하면 되는데 델타 결선 손간접합 상전압 같으니까 이거 손간접합 상전압 같으니까 루트 200 되고요. 루트 요거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5 되니까 80 되면 80이에요. 40인가 40. 근데 델타 결선이면 손전류는 상전류 몇 배예요?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제가 이거 항상 나오면 Y 결선, 델타 결선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저 이거 푸셨어야 돼. 자, 이거 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거 1A/h는 몇 쿨인가? 우리 전기랑 나면 공식이 3개 있었잖아요. 전전하면 뭐야? 개수 곱하고 전류는 뭐야? 시간 곱하고 정전 용량 나면 전압 곱하라. 이 공식 이건 전자 나올 때 전류 나올 때 정전 용량 나올 때 이 공식을 쓸 거냐 이 공식을 쓸 거냐 이 공식을 쓸 거냐인데 여기는 뭐야? 암페어 아워가 나왔으니까 요 공식을 써야 되겠죠. 전기량 Q는 뭐예요? 이게 뭐야? 쿨롱 또는 뭐야? 단위가 뭐랑 갖다 놨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 세크잖아. 암페어 세크랑 같잖아. 근데 이게 얼마죠? 1 암페어 아워가 몇 쿨롱이냐 이거는 뭐야? 1 암페어 세크를 고치라는 거죠. 3000
600초니까 1 곱하기 3600 암페어세컨드 되잖아요. 이게 바로 쿨롱이니까 3600 쿨롱이 되겠죠. 이건 제가 문제 풀면서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온다 그런 설명드렸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5번 보세요. 5번. 단상전력계 두 대를 사용하여 이 전력계를 사용한 삼상 전력을 측정을 한다. 두 전력의 지지값이 각각 P1, P2였다. 삼상 전력을 구하시오. 옳은 것은 우리 이 전력계 뽑을 때 두 가지 공식을 해줬어. 그때 유전력표는 뭐냐? P1 플러스 P2 했었고 역률이 뭐냐? 역률이 P1의 제곱 플러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속 두 개만 나오는 거죠. 여긴 뭐야? 자, 이 전력계면 하나가 P1, P2니까 삼상전력과라. 그냥 요거 P1 플러스 P가 삼상전력이 되겠어요. 이건 전력 물어보는 거, 역률 물어보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6번 보세요. 삼상 솔로의 선간전압이 13,200V, 선전류가 800A 흐르며 역률 80%인 부하의 소비 전력은 몇 M와트인가? 메가와트인가? 이거 뭐죠? 우리가 탄상 전력 항상 제가 같이 설명하는데 탄상 전력이 뭐예요? VI 코사인 세타 뭐 I 제곱할 뭐 있었죠. 삼상 전력은 뭐예요? 3 VP IP 코사인 세타 되고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이건 뭐야? 상전압하고 상전류랑 위상차 나올 때 이건 뭐야? 선간전압, 선전류 위상차 나올 때 있죠. 여기 선간전압이 13,200, 선전류가 800A 그러면 역률이 80%다. 소비전력거라. 그럼 여긴 선간전압, 선전류 나올 때 여기다 풀라는 거죠. 루트 3 곱하기 13,000 전류가 800 역률이 80% 0.8인데 몇 메가와트냐? 메가와트. 우리가 뭐 단위 메가와트가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하느냐? 제가 엄청 설명한 거죠. 단위. 여기다가 와트를 메가와트로 치면 뭐야? 10에 뭐야? 마이너스 6승을 곱해야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달랐었지. 먼저 1 메가와트가 얼마예요? 1 곱하기 10에 6승 와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메가와트를 와트로 올 때 10에 6승 곱하지만 1와트는 메가와트로 칠 때 뭐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와트를 메가라고 치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야 돼. 이거 단위 좀 잘해달라.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계산하면 14.6 메가 10 메가와트가 이렇게 됩니다. 7번 보세요. C몸의 저항 5개를 가지고 얻으시는 가장 작은 거. 이것도 우리 교재는 뭐 이거 저항 크기만 틀렸지 다 나왔던 거예요. 제일 큰 건 뭐죠? 직렬일 때가 다 직렬 제일 큰 거지. 그건 5개 직렬이 뭐야? 5R 되는 거지. 5 곱하기 10 하니까 55이 제일 큰 거고요. 제일 작은 건 뭐야? 다 병렬 때지. 2개 병렬 땐 2분의 하지만 5개 병렬 때 5분의 하잖아요. 그럼 5분의 10하면 매도면 5개를 연결해서 가장 적은 거 하려면 다 병렬 때죠. 그러면 2옴이 되겠지.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8번. 8번 보시면 대칭 삼상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위상차 관계는
자, 이게 삼상결선에서 이게 델타, 여기 삼상 델타 이게 빠졌네. 델타 결선에서 Y결선이면 선줄이랑 상줄 같으니까 우리 아까도 설명했지만 델타 결선에서 선관전압 상전압 이거요. 그 다음에 요 상전류 델타 결선일 때 뭐가 같다고? 병렬 연결고리가 선관전압하고 상전압이 같다고. 그 대신 선전류는 상전이 몇 배라고? 루트 3배라고 뭐야? 30도가 뒤진다고 썼죠. 이게 뭐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지잖아. 그럼 뭐야?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위상이 30도가 앞서죠. 30도가 얼마죠? 6분의 파이가 30도가 되니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6분의 파이 뒤지잖아. 근데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6분의 파이 앞선다. 뭐 답이 그래서 1번 되겠네. 대칭 삼상 델타 결선, 이거 델타 결선 놓아주세요. 델타 결선. 지금 복원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알아서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기중에서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수는 얼마인가? 이것도 항상 제가 같이 설명하는데 전기력 선수, 전속 선수, 전기력 선수가 뭐였었죠? 전속 선수가 Q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력 선수, 자속 선수. 이게 뭐죠? 자속 선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걸 생략할 수 있다고 썼죠. 생략해서 전력 선수, 이걸 생략해서 그냥 자력 선수, 이걸 생략하고 자력 선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썼죠. 여기 자력 선수니까 이걸 계산하는 거지. 근데 공기주니까 뭐야? 유제로죠. 유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러면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요거 1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7점 8 곱하기 10의 5승, 10의 5승. 제가 전기력 선수, 자기력 선수, 전속 선수, 자속 선수 항상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압 1.5V 내부 저항 0.2면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수하면 전압은 어떠는가? 우리 전지 나오면 항상 전지의 등가로 그려드렸었잖아. 전지하면 항상 전지하는 내부 저항이 따라서 저기에 저항을 여기 꼬마 전구죠, 꼬마 전구. 그럼 이때 전류는 뭐 전류는? 스몰R하고 라지알이 직렬이니까. 근데 전지를 하나만 연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용량을 크게 해서 직렬도 하고 병렬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직렬 연결하면 저항까지 증가할 거냐? N우의 직렬, M우의 병렬 하면 이 내부정은 뭐죠? 내부정은 뭐야? 병렬하면 2개 병렬이면 2분의 R, 3개 병렬 3분의 R 되지만 여기는 M개 병렬이 M분의, 그러면 직렬일 때 2개 직렬 2R, 3개 직렬 3R 되지. N개 지금 N 돼요 지금. 근데 기전력은 어떻게 돼? 병렬은 영향을 못 미쳐. 전압이 일정하니까 직렬만 곱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걸 써드렸었지. 근데 여기 뭐만 물어봤어? 이 전압, 이거 5개를 직렬할 때 전압을 물어, 전압. 아무튼 직렬만 했으니까 우리 1.5V짜리 5개 직렬하면 전압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은 뭐냐? 5개 곱하기 요거 1.5 하니까 7.5V. 내부장은 뭐죠? 내부장 뭐야? 직렬이니까 내부장도 뭐야?
5 곱하기 0.2 하니까 이러면 되겠네. 그쵸? 여기서 뭐야? 전압만 물어봤어? 뭐 1.5V짜리 두 개 직렬하면 3V가 될 거 아니야. 5개 직렬이니까 뭐야? 여기 1.5V 5개 곱한 거랑 똑같겠지. 그다음에 11번. 7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풀었어. 병렬은 직렬의 몇 배냐? 이 저항도 계산했고요. 정전 용량도 계산했는데 이 정전 용량 씬 두 개의 콘덴서를 병렬 연결 때 이거 병렬 연결 때 합성 용량은 직렬일 때 합성 용량이 몇 배냐 그죠? 병렬일 때는 콘덴서 병렬일 때는 뭐야? 저항? 직렬 연결 계산하듯이잖아요. 그러면 콘덴서 직렬은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잖아요. 그래서 이 C고 2분의 C가 되니까 뭐예요? 4배가 되겠죠. 콘덴서 병렬은 저항 콘덴서 직렬의 몇 배냐? 뭐 이거죠. 그래서 4배. 4배 답이 3번 되겠냐? 자, 그러면 11번도 뭐 엄청 제가 설명드렸던 거야. 전자냉동기는 어떤 효과를 응용한 것인가? 제가 이 열을 줘서 전기가 발생하는 재백 효과. 그러면 전기를 주고 열이 발생하는 건 펠트 효과 있었고요. 톰슨 효과. 자, 열을 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 그럼 재배 효과는 됐고요. 전기를 줄 때 열이 발생해 두 가지가 있다고. 펠트 효과는 금속의 종류가 다를 때. 이건 뭐야? 동일금속일 때. 냉동기는 뭐냐? 냉장고는 우리 냉장고 가정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주면 뭐야? 냉장고 안에서 열이 흡수하고 밖에서 열이 나가잖아. 결국 뭐야? 전기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 건데 펠트 효과냐 톰슨 효과냐? 냉장고는 펠트 효과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어요. 답이 3번 되겠죠. 다음 중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대응 관계로 옳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단 2번부터 볼까? 2번. 자, 전기 회로 자기 회로에서 2번 보면 우리가 ohm의 법칙이 뭐죠? ohm의 법칙이 R분의 V죠. 여기는 뭐야? 전류 대신에 뭐야? 자속은 FD. 이걸 기전력, 기자력, 그렇죠? 전기저항, 자기저항. 그럼 전류 자속 맞고요. 기전력, 기전력, 이게 기자력, 이게 자속 밀도가 아니라 기자력이 돼, 기자력. 그러면 우리 전기저항이 로 A분의 L 되지만 이 고유저항의 역수가 뭐였었어요? 자기저항이 뭐였었어? 그래서 전기율에서 도전율은 자기율에서 투절이죠. 그래서 도전율 투절, 전개 자개 맞아요. 이건 뭐 기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기능사에 나왔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려서 기전력, 기자력이 돼야 되겠죠. 자, 뭐 이건 뭐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야. 이거 14번은 새롭게 나온 유형의 문제야. 다음 중 전위와 단위가 전위의 단위가 아니고 우리 전위가 뭐 이걸 전위 또는 전압이라는 볼트잖아요. 이거 1번 맞고요. 그러면 2번은 뭐냐? Q 쿨럼이 전하를 이동시 에너지가 있었죠.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때 에너지가 뭐예요? QV 했었잖아. 그래서 V가 뭐죠? 준포 쿨럼이죠. 우리가 전압이 뭐예요? 전압의 공식 두 개를 써줬잖아.
그다음 이건 전류하고 저항 나올 때죠. 이건 뭐야? 에너지랑 전하량 나올 때죠. 그래서 볼트 또는 줄포 쿨럼 나온 거고. 자, 줄이 또 뭐야? 줄이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뭐야? 힘에다가 거리 곱한 거에서 뉴턴 메타. 그래서 줄 대신에 뭐야? 뉴턴 메타 쿨럼도 뭐 줄포 쿨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단위가 아닌 것이 3번이야.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야. 이건 뭐 잘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수 있어요.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그래서 유효분 전류 어떻게 유효분 전류가 됩니까? 그럼 RL 징일 때 임피던스가 뭐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되잖아요. 그럼 R이 얼마라는 거야? R이 이 R이 8이라는 거지. 이거 오메가 L이 6이라는 거니까 8 플러스 J 6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전류는 뭐야? 이것도 전혀 우리 오음의 법칙을 확장하자 이런 얘기를 엄청 쓰랬잖아. 저항 대신 뭘 썼어? 임피던스 쓰랬잖아. 그럼 8 플러스 j6분의 전압이 100 하면 이건 공학용 계산 쓰면 그 바로 나와요. 공학용 계산 쓰면 얼마 나오냐? 8.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유효분이죠. 이게 허수분이니까 무효분이죠. 무효분. 자, 그래서 유효분은 8, 무효분은 6. 여기서 유효분 전류 물어보죠. 이것도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야. 15번도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가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16번은)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의 면을 진공 중에서 수직으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외부에 자속이 지난다고 할 때 자속 밀도 어떻게 자속 밀도가? 우리 자속 밀도 공식을 2개 해드렸어. 이런 공식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자속 밀도는 뭐야? 우리 인구 밀도는 인구를 면적으로 나눴듯이 자속 밀도는 자속을 뭐요? 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속 밀도가라. 이건 투자하려고 자개 나왔으게 나올 때 이건 자속과 단면적 나올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가 네버퍼 제곱미터 되니까 이 면적이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라고 쓸 거 아니야. 이건 기계적으로 외워달라 그랬어.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라고 쓸 10의 마이너스 4은 제곱미터가 된다.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달라 그런 설명드렸었어요. 자속이 얼마냐? 자속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일 것이고 요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17번 보면 이것도 자기 인덕던수가 L 헨리의 코일에 I 암페어 전류일 때 자료에 축적되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가 뭐 숱하게 설명했었죠. 우리 R의 에너지가 뭐죠? R의 에너지가 L의 에너지가 뭐였었어? L의 에너지가 C의 에너지가 뭐예요? 제가 에너지 나오면 이거 엄청 설명해. 2분의 1 에너지 나오면 R인가 L인가 C인가 보라. L의 에너지니까 2분의 1 Li 제곱. 뭐 답 3번 돼. 그다음에 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전류는 1A다. 우리가 전류도 공식이 2개 있었지. 전류가 R분의 V 있었고 전류가 뭐 있었어? 2가지 공식을 써드렸었잖아요. 이건 뭐야? 전압하고 저항 나올 때죠. 그럼 1번 보면 전해량이 1쿨롱의 시간 1은 뭐요? 1A. 맞죠? 이건 시간하고 전해량 나왔으니까 시간하고 전해량 나왔으니까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되면 1A 맞죠?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높다. 전하가 크면 당연히 전위가 높겠죠. 전위차가 높을수록 전류는
잘 흐른다. 그렇죠? 전이 잘 크면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겠죠. 네 번째로 직류에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다른 반대 방향이야. 이것도 새로 나온 유형이야.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이다. 이거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가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답이 4번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보시면 20cm 간격을 가진 두 평행 도선에 100A의 전류가 흐르다. 도선에 1m마다 자결심은 얼마인가? 우리 평행 도선 간의 자결을 실었죠. 평행 도선 간의 자결심. 그때 자결심은 분모가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 썼었죠. 자, 2파이 r다가 뮤제로가 뭐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요거 i1랑 i2 같으니까 뭐야 이거 i의 제곱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20cm가 0.2m고요. 요게 100의 제곱 되겠네.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게 평행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0.01 뉴턴 퍼 메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 이론에서 마지막 문제 보세요. 도선은 철실이면 250개 감고 전류를 흘렸다. 이 자석이 했는데 자기저항 얼마인가? 여기 자속이 얼마인가 하면요. (250배) 감고요. 그 다음에 1.2A 흘렸을 때 그다음에 뭐 자속이 흘렸더니 자속이 이게 빠졌네. 자속이 얼마가 흘렸냐면 1.5 자속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웨버의 자속이 흘렀다. 생겼다. 이때 자기정 얼마인가? 요 자속이 1.5 곱하기 10의 3성이 자속이 생겼다. 이게 넣으셔야 돼요. 자기저항 얼마가? 우리 자기저항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일단 전기저항이 전기저항이 I분의 V 있었고 또 전기저항이 로 A분의 L인데 고유저항이 역수 뭐야? 도전율이 있었잖아요. 자기저항도 공식이 두 개 있어. 이 기전력 대신에 뭐야? 기자력 쓰는 거죠. 전류 대신에 뭐야? 자속 쓰는 거죠. 기자력 F가 뭐야 또? 요런 공식이 있었고 자기저항이 뭐야? 뮤 A분의 1 요게 해당되는 거 해당되고 요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자기저항 요 공식을 쓸 거냐 이 공식을 쓸 거냐 이 공식을 쓸 거냐를 문제를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어? 권수가 250 나왔고 전류가 1.2 나왔고 자속이 1.5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왔으니까 이거 250. 전류가 1점이고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서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2 곱하기 10의 5승 이거 되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푼 문제가 되겠어요. 자, 20문제 푸는데요. 보관하는 과정에 약간 뭐가 좀 빠진 거 있는데 여러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집어넣고 푸시면 되고요. 저한테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들 아마 거의 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할 때는 여러분 그냥 지금 이론이 어려우면 그냥 반만 막자 20문제 10문제만 맞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시험 보면 그냥 정상적인 수업 들었다. 그럼 거의 80% 이상은 맞는 그런 난이도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25년 1회
전기 능선 전기 이론 보건 문제 풀이를 이론력을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기기하고 설비 또 다른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수고했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는 이제 2025년 제1회 이제 전기기능사 이제 CBT 보건 문제 이제 그 2과목이죠. 전기기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여러분들 의견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만든 부분이라서 조금 저기할 수는 있는데요. 항상 뭘 하면서 이제 느끼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60개지만 우리는 이제 36개만 맞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1번 직류발전기 이제 계좌철심에 우리가 이제 잔류자기가 없어도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 얘기예요. 요 계좌철심에 바로 뭐가 되냐면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이 발전기 있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타여자기가 됩니다. 타여자기.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류발전기는 타여자기가 있고 뭐가 있냐면 자여자기가 있죠. 그래서 타여자기는 계좌권선과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권선이 타여자기는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분리되어 있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자여자기는 계좌권선과 요 전기자권선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죠. 이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계좌를 심벌로 그릴 때요.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그리고요. 이렇게 계좌권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 전기자권선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속을 별도로 전기자 내부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잔류자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이 타여자기는 일단은 첫 번째가 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타여자기는 즉 타여자 발전기죠. 요거는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분리되어 있는 기기고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요게 키워드예요. 또 하나가 이 그림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타여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전기자를 기점으로요. 전기자를 기점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면 요거는 발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요놈은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고요. 만약 반대로 전기자를 기점으로요. 요렇게 전기자를 기점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자, 이렇게 됐을 때 화살표의 방향이 내부로 들어오면 요거는 뭐가 된다? 타여자 전동기를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타여자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제 갖고 계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타여자는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분리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요 그림 문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가 이 자여자인데 요것도 조금 잠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여자기는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여자기는 계좌권선과 직권이라고 그래요. 이 기본이죠. 계좌권선과 이 전기자권선이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직렬로 연결된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권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앞에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분권이라고 해보십니다. 분권. 그래서 요 놈은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뭐로 돼 있다? 병렬로 연결돼 있죠.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길을 분권기라고 하죠.
이것도 좀 이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죠. 기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정답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타여자 발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가요. 이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이제 주된 이유인데 요거 좀 지워볼게요.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그 문제 추이를 보면 이 문제도 꽤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동기발전기에서 보면 이것도 조금 잠깐 보면 우리 동기발전기는 이 동기기는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죠. 네, 이 동기기의 전기자의 코리를 감는 방법인데 고상권, 그 다음에 패로권, 그 다음에 2층권으로 써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중권만을 씁니다. 이 중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단절권이 있고 전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권이 있고 분포권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 중에서 뭘 쓰냐면 단절권과 그 다음에 분포권을 채용합니다. 이렇게 이때 단절권과 분포권을 채용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둘 다 고조파를 제거해서요 파형을 개선해요. 그 다음에 역시 분포권도요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합니다. 네. 또 하나가 단절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절권 대비 극간격과 코일 간격의 이제 그 비를 좀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량이 절약됩니다. 동량이 절약되어 기기를 축소할 수 있어요. 이 경제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포권은 여러 슬롯에다 코일을 분산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열방산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요 누설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리액턴스라고 보시면 돼. 이 리액턴스를 뭐 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포권이나 단절권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바로 요 파형을 개선하는 걸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파형을 개선하는 거. 이 얘기가 없으면 동량이 절약돼서 기기가 축소되면 단절권이 되고요. 리액턴스를 감소한 뭐다? 분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면 이제 특징에 보면 이 분포권은요 집중권에 비하여 기전력은 이제 낮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옳은 거죠. 두 번째가 전기자 권선이 과열되어 소손되기 쉽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열방산이 돼요. 맞는 말이죠. 세 번째, 3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3번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리액턴스는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감소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 단절권이든 분포권이든 나오는 순간 파형을 개선하는 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그 내용이 없으면 단절권은 동량이 절약돼서 기기 축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포권은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이런 얘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요. 지금 기출문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서 이제 이것의 이제 값이 단락비가 커지면 작아지는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조금 요즘에는 요 유형의 문제가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발전기의 이제 단락비라는 것은 이 발전기를 3상 단락시켰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나타나는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단락비가 크다라고 그래요. 예, 단락비가 크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수력기나 이제 화력기 중에서 우리 수력기 이제 철기계라고 하죠. 이 철기계가 단락비가 크죠.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계는 안정도가 높습니다. 뭐가 높다? 안정도가 높아요. 부하의 변화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연속 운전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예, 동기 임피던스 이제 ZS라고 해볼게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철기기이기 때문에 예, 동해양이 적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전기자 반작용도 적습니다. 요 임피던스에 비례하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작고요. 네 번째가 전압 변동률도 작아요. 역시 임피던스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압 변동률도 작고요. 다섯 번째,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이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놈은 단락 전류가 큽니다. 아무래도 차단기 부담이 커지죠. 이럴 때. 또 하나가 조금 옆쪽으로 좀 해보면 이것은 기기는 대형이에요. 기기는 대형이고요. 두 번째가 무겁습니다. 세 번째가 가격이 고가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효율이 좋지 않아요. 효율이 나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단락비가 큰 형태에서 그 값이 작아지는 건데요. 이미 1번이 정답이죠.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지고요. 전압 변동률도 뭐한다? 작아지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동기 임피던스는 작지만요. 단락 전류는 큽니다. 요거 하나. 다섯 번째 공극이 넓어요. 유지보수하기 좋죠. 예, 보통은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왼쪽은 전기적이고 오른쪽은 기계적인데 공극은 이제 넓고요. 발전기 중량, 단락비가 크면 어때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커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보편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형태를 이제 물어보고요. 대부분 우리가 안정도로 물어보지만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조금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이죠.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200V일 때 키워드는 이제 단상 반파 정류회로죠. 네. 단상 반파 정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류 전압의 평균값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출제된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맞추셔야 돼.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정류 회로에 따른 직류 전압인데요.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로 우리 기능사 문제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공식 문제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직류 전압 E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가 단상 반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상 전파. 우리는 단상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있고 세 번째가 삼상 반파가 있고요. 네 번째가 삼상 뭐가 있다? 전파가 있다. 그래서 단상 반파일 때 직류 전압 ED라고 해볼게요. 단상 반파일 때 직류 전압 ED는 0.45에 교류 전압이 되고요. 단상 전파일 때 직류 전압 ED는 0.9의 교류 전압. 삼상 반파일 때는 1.17의 교류 전압이고요. 삼상 전파일 때는 1.35의 교류 전압입니다. 이때 제가 지금 써드렸던 요 2는 뭘 말한다? 교류 전압을 말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단상 반파이고요. 이 교류 전압이 200V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요 값에다가요. 0.45에다가 얼마? 200을 요렇게 해주시면 90V 되겠습니다. 주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2번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네. 어차피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변압기유의 요구 성질 중 옳은 거죠. 개인적으로요. 교복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는. 그래서 먼저 내용을 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변압기유, 다른 말로 뭐예요? 절연유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는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변압기는 크게 우리가 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다? 유입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금속재 외암 안에 이 변압기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때 이 안에 기름이 있으면 유입식이고요. 이 안에 기름이 없는 타입이면 건식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 몰드형 변압기는 에폭 수지를 이용한 거죠. 건식 변압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기름에 뭘 말한다? 요구 조건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요.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뭐가 클 것이다? 절연 내력이 클 것이에요. 예. 두 번째가요. 점도가 낮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가 낮을 것? 점도가 뭐하다? 낮을 것이죠. 네, 끈적거림의 정도가 되고요. 이 절연유가 나중에 우리가 열화가 되면요. 이 절연유를 교체해 줘야 돼요. 변압기 옆에는 이렇게 이제 이 온도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부하가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변압기의 온도가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 안에 우리가 철심이 있고 우린 여기다 권선을 감아놨죠. 철심과 권선의 열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절연유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는 요 밑에 레바가 있어요. 이 레바를 돌려갖고 이 절연유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연유를 빼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수리를 보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얘가 점도가 높으면 이 절연유가요. 젤리처럼 다 여기 늘러붙겠죠.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인화점이 높고요. 불이 붙는 점이죠. 인화점이 높고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아야죠. 인화점이 높고 뭐가? 응고점이 뭐한다? 낮을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요. 냉각 효과는 커야 돼요. 예, 여러분들 뭐가 커야 된다? 냉각 효과는 뭐하다? 클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보면 요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출문제. 이미 1번이 맞죠? 인화점이 높고요. 응고점이 낮아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이렇게. 2번은 뒤에 얘기는 맞았는데 비열이 커야 돼요. 이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온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커야만 이 절연유의 온도 변화가 이제 크지 않죠. 그 다음에 절연 재료나 금속 재료에 따른 화학 작용을 일으킬 것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찍으면 안 되죠. 옳은 건데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크고요. 이제 산화 이제 되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이제 산화하면 안 돼요. 날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절연유 구비 조건인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교복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잡자. 주로 이제 점도를 갖고 장난치는데 이 문제는 요걸 갖고 좀 이제 문제화한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이제 단자 전압이 220V고요. 전기자의 전류가 25A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뭐래요? 0.025고요. 이 분권 전동기에 보통 문제를 물어볼 때 역기전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특이했던 건 요 전기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분권 전동기의 역기전력 E는 V-IA보다 RA로 볼 수 있죠. 이건 뭐 그냥 공식만 아셨으면 이제 주워 먹는 문제죠. 이때 V는 뭐가 되냐면 220 IA는 전기자 전류죠. 요게 얼마다? 25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저항이 얼마래요? 0.25가 되네요. 그래서 요걸 두드리면 요게 213.5가 된다? 7V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잡아주셨어야 되죠. 특이했던 건 여기가 이제 전기자 전압으로 보통 이제 역기전력으로 문제 물어보는데 좀 말이 좀 그랬었죠. 자, 요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도 틀리시면 안 되고요.
네, 문제 7번이죠. 이런 문제도 이제 주는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교복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기기 문제에서는요, 효율과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기 문제를 풀면서 효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효율 공식을 좀 써놓고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요, 출력을 뭘로 나눈다? 입력으로 나눈 거죠. 자, 일단 써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효율이 80%고요. 출력이 1kW인 기기의 손실이죠. 우리가 아는 손실은요, 입력에서 뭘 빼면 된다? 출력을 빼면 되겠죠. 지금 주어진 게 효율과 출력이니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다? 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출력에서 뭘 나눠준다? 효율을 나눠주면 되겠네. 지금 출력이 얼마래요? 1이고요. 그 다음 효율이 80%니까 0.8 되죠. 해서 두드리면 얘가 아마 1.25 정도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제 이 손실을 물어봤으므로 1.25에서 뭐예요? 1kW를 빼면 얘가 얼마다? 0.25kW죠. 기출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기능사 문제를 풀다가 그쵸? 효율이라는 얘기 나오면 항상 효율이라는 내용을 써놓고 나서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주는 문제죠. 그냥 공식 문제인데,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를 ns, 회전속도를 n이라고 했을 때, 이때 슬립이죠. 우리가 말하는 슬립 s는 ns분의 ns 마이너스 뭐가 된다? n이죠. 이걸 우리가 백분율로 처리한 건데, 뭐 이제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이제 백분율로 표현 안 했을 뿐인데, 이때 하나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은 게, 요렇게 문자가 같죠. 일단 정답은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같지만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풀리시면 안 되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9번이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교복 문제라고 좀 봐요. 저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오지게 나온다. 부홀즈 계전기 이제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홀즈 계전기는요. 무슨 계전기? 부홀즈 계전기는 변압기에 뭘 보호한다? 내부 고장을 보호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설치 위치를 어디에 두냐면 이렇게 주변압기가 있으면 요 주변압기 위에 보조 기름통을 올려놓습니다. 주변압기에 이렇게 보조 기름통을 올려놓는다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콘서 베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압기 위에 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죠. 뭐 콘서베이터 방식, 질소 봉입 방식, 뭐 브리더 방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주변압기와 우리가 콘서베이터 사이를 이렇게 호스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절연유를 사용하다 보면 이 절연유는 계속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절연유는요 열을 받아요. 그렇죠?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과 주위 온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열을 받으면서 부피가 팽창 수축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공기의 침투에 따른 기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콘서베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적절히 내려보내는데 이 부홀즈 계전기는 여기 설치됩니다. 이 부홀즈 계전기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이 내부에서 우리가 절연유가 열화하던가 건선이나 철심이 열화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고요. 이 가스를 검출해요. 또 하나가 급격한 갑자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이 절연유가 이 변압기 내로 이동하는 걸 감지해서 지금 내부에 문제가 생겨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 변압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치 위치를 물어봤죠. 변압기 주탱크와 뭐가 된다? 콘서베이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교복 문제. 그렇죠?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쉬운 문제를 맞추시면서 36개 이렇게 넘어가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째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됐죠. 제동 원선에 따른 기동 토크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여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동기전동기는요. 별도의 기동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에 뭐가 되냐면 기동법이 이제 스스로 기동을 못합니다. 이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동권선을 이용하는 자기동법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유도전동기 원리를 이용한 제동권선을 이용합니다. 이때 제동권 이제 우리가 자기동법을 쓸 때 같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와. 이때 기동 시에 이 전동기의 계좌권선을 단락한다고 그래요. 요걸 같이 잘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전압에 따른 회전자속에 따른 고전압이 유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동 시의 계좌권선을 이제 반드시 저항으로 단락하라고 하는데 고전압에 따른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아주 좋고요. 하나만 더 보면 기동 전동기법이에요. 무슨 법? 기동 전동기법. 삼상 유도 전동기를 직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동용으로 사용하고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이때 이제 유도 전동기에 기동 시 사용되는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을 몇 극을 2극을 적게 설계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이제 기사에서는 얘 이유까지 물어보지만 사실 뭐 기능사에서는 거기까지 이 유도 전동기의 속도가 동기 전동기의 속도보다 SNS만큼 늦기 때문에 급수를 적게 해서 이제 이 잡아주는 건데 어쨌든 요 동기 전동기 기동법은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제동권선에 따른 기동 토크를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전동기 무슨 법 자기동법이 되겠죠. 요거 자기동법 또는 자기기동법 이렇게 불러요. 자, 틀리시면 안 된다. 넘어가 보겠다. 자, 그다음에 11번째죠. 보호계전기의 시험에 따른 그 유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건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기존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조금 특별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는 문제였다고 봐요. 사실 왜 그러냐면 1번, 3번, 4번이 이제 너무 뻔한 얘기예요. 보호계전기를 우리가 시험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반드시 결선에 따른 교류와 직류의 것인지를 확인해 줘야죠. 이 직류는 극성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계전기 이제 시험 장비의 그 지시 범위가 이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요. 보호 범위에 따른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의 배치 상태 얘가 지금 보호계전기가 배치를 했을 때 혹시나 배치의 사각 범위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나 이런 걸 이제 봐야 된다 이건데 이번에 보면 굳이 그쵸 이 말을 줄 이유가 없죠. 임피던스 계전기는 이제 필요시에 따라 이제 그 예열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예열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임피던스 계전기는 우리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점까지의 길이를 거리로 판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특이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죠. 이 기출문제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압변동률이 적어요. 그리고 자여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키워드는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건 분권입니다.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놈은 우리가 전기 화학용 전원이나 전지 충전용이나 내지 동기기의 여자용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분권은 이렇게 계좌권선과 타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기자권선이 이렇게 무슨 연결이다? 병렬로만 연결된 건데 여기에다가 저항기를 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변 저항기를 둘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얘기는 뭐가 된다? 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항상 어떤 문제든 보면 어떤 회차죠. 어떤 회차를 봐도 구조물련대에 관련된 기본 문제가 꼭 출제되니까
잡자. 직류 발전기의 키워드는 이제 브러쉬와 접촉을 해서요.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교류 기전력을 뭐예요? 직류로 정류하는 거.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요거를 직류로 만드는 부분이죠. 이게 어디예요? 정류자지. 하나씩 하나씩 보면 우리가 말하는 계자는 발전기 내부에 주 자속을 우리가 뭐하죠? 공급하죠. 다 시험 문제죠. 발전기 내부에 주 자속을 뭐한다?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는 우리가 이 주 자속을 끊어. 이 주 자속을 끊어. 내지 절단하여. 여기서 뭘 발생한다? 기전력을 발생하죠. 그 다음에 정류자는요. 정류자는 이 발생된 교류 기전력을요. 뭘로 변환한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죠. 그래서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계자가 있으면 그쵸? 요 계자 내부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전기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정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류자에 이렇게 우리는 브러쉬를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N극과 S극을 갖는 계자라면 우리 이제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제 이 자속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전기자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전시키는 거죠.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이 도체 양단에 기전력이 유도되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이제 정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재 이제 교재가 아니라 이제 보기에는 없지만 요놈 지금 요렇게 그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브러쉬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자. 내부 회로와 내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요 외부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죠. 내부 회로와 그 다음에 외부 회로를 뭐한다? 연결하죠. 이렇게 공극이라는 건요. 이렇게 계자와 그 다음에 요 전기자 사이에 떨어진 공간을 말하죠. 네, 그래서 다 시험 문제니까 이런 기본 문제는 틀리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예, 정류자 되겠습니다. 자, 틀리면 안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인데요. 이것도 쉬운 문제 유형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3상 8극에 그 다음에 이제 200V의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 시에 850rpm의 속도로 하여 47Nm의 토크로 운전을 하고 있다면 기계적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기능사 문제에서의 이 토크 회전력이죠. 요놈은 0.975의 n분의 p죠. 이때 이 토크의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메타죠. 보편적으로 이식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없고요. 토크는 2파이n의 60의 p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아래식에서요 9.8을 나누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아래식으로 해결했어야 돼. 이제 토크의 단위가 뉴턴메타였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출력을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출력은 얘 파킹 시켜놓고 넘기고 내리면 되겠네. 그래서 토크에다가 2파이n에 그 다음 60 하면 되겠죠. 이제 잡아넣는 길만 남은 거죠. 집어넣어보면 60이고요. 토크가 얼마야? 47이네. 그 다음에 2파이에 여기서 n은 분당 회전수 얼마예요? 850을 말하죠. 그쵸?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다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시면 요게 4.13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그래서 약 얼마가 된다? 4.1이 되죠. 요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요 식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렇게 알고 접근했다면 공부를 상당히 그쵸?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15번도 아까의 문제에 조금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뭐예요? 틀린 거죠. 이미 1번을 보면 기동장치가 뭐예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 뭐 자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법.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그 반도체 소차를 이용한 기동법을 많이 씁니다. 이미 틀렸고요. 그래서 동기전동기에 이제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 틀렸습니다. 장치가 간단한 게 아니라 좀 이제 이 유도전동기에 비하면 복잡하죠.
역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속도로 운전이 가능하고요. 공극이 넓고 기계적으로 견고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동기 전동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라 이런 거 보통 문제에서 답이 되는 부분이에요. 역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부종여자, 과여자 운전을 통해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얘 같은 경우에는 기동 특성이 나빠요. 기동 특성이 나쁘고요. 구조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도의 기동 이제 이 장치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요거 갖고도 장난 많이 쳐요. 역류를 조정할 수 이제 있다. 여기에 하나 좀 더 넣으면 속도의 가변이 힘듭니다. 이 속도 변화가 어렵습니다. 요 정도 뭐 이제 속도의 가변이 굉장히 쉽다 뭐 이런 얘기를 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인데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인데 이게 보편적으로요.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주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의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다. 아마 이 답안을 많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면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했을 때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게끔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이때 이제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주로 우리가 기능사 문제는 이게 아니라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의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 발생하는 전압 강하다. 여러분들 아시는 퍼센트 임피던스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I와 Z의 곱이 바로 뭐가 된다? 임피던스 전압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형태로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요. 어쨌든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키워드가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에는 별로 효율이 전 안 좋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보면 이 기출은 기출인데 조금 변화시켰더라고요. 자, 변압기 2차 저항이 0.1이고요. 1차 회로로 환산한 저항이 360이래요. 이 변압기의 권수비인데 보통은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었냐면 권수비를 주고요. 요 1차로 환산한 요 저항 360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권수비를 물어본 거죠. 우리가 말하는 권수비 A는요. 저항과 볼 때 루트 R 부분에 뭐가 된다? R1 됩니다. 일단은 저는요. 이 권수비 문제도 교복 문제라고 봐요.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권수비죠. 그러면 권수비 A는 지금 2차 저항이 얼마래요? 0.1. 그 다음에 1차 저항이 얼마다? 360이죠. 그래서 이걸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면 60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째 동기발전기예요.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나올 문제들은 나온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전기자 반작용 관련된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이 동기발전기에 뭐가 된다? 전기자 반작용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어디에? 계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거 물어봐요. 그냥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를 물어보면 전기자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계자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전기자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계자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때 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첫 번째가 뭐냐면 횡축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반작용? 횡축 반작용, 가로축 반작용이 나타나고요. 애칭이 있습니다.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같이 기억하자. 이때 횡축 반작용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에 흐르는 그 위상이 동상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가 이게 여러분들 수직으로 교차한다라고 해서 우리 조건에서 수직 교차한다고 나오면 전기자 반작용 물어보면서 수직으로 교차한대요. 나오면 횡축하자. 이때 횡축 반작용은 아예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가 직축 반작용입니다. 무슨 반작용? 직축 반작용. 가로축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제가 좀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만 기억하시면 돼. 종류가 되고요. 우리는 발전기가 있죠. 만약 발전기에요. 앞선, 그 다음에 진상, 그 다음에 진전류가 흐른대요. 이때는 전기자 반작용, 증자작용을 받습니다. 기전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뒤진,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지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이때는 전기자 반작용 무슨 작용? 감자작용을 받습니다. 주로 우리 기능사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지만 간혹가다 이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기자 반작용 증자 찍으시면 안 돼. 망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도 있습니다. 항상 발전기랑 전동기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증자 상태라면 전동기는 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감자 상태면 전동기는 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주로 사실 우리 기능사 문제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이 문제 맨날 앞선 전류가 흐르죠. 발전기에. 이때 직축 반작용 여러분들 아예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동기발전기에 지금 뭐예요? 앞선 전류가 흘렀으니까 뭐예요? 무슨 반작용? 증자죠. 그리고 항상 이 문제 풀 때는요.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이죠. 증자작용 받는다. 19번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CBT 문제가 아닐 때 이제 문서상으로 나왔을 때 이게 설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압계를 시설한대요. 이때 키워드죠. 요 고압 회로와 그 다음에 전압계 사이에 설치되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기용 뭐라고 한다? 변압기라고 하죠. 이 계기용 변압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PT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 문제도 보면 안 빠져요. 이것은 역할이 뭐예요? 고전압을 뭘로?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이 PT의 역할은 계기용 변압기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계기나 계전기에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PT를 씀으로 인해서요. 측정하는 계기나 보호계전기를 작게 만들 수 있죠. 네, 이때 PT의 2차 전압은 우리가 몇 볼트가 된다? 110볼트가 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바뀌어요. 전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류계를 시설한대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고압 회로와 전류계 사이에 시설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계기용 뭐가 된다? 변류기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기용 변압기를 우리는 CT라고 하는데요. 변류기죠. 변압기가 아니라. 계기용 무슨 기? 변류기라고 그래요. 커런트 트랜스포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은요. 대전류를 무슨 전류?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여 역시 객이나 어디에 계전기에 공급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 이 PTCT와 관련된 문제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CT는 2차 전류가 5A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잘 나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전압이기 때문에 계기용 변압기 3번이 맞는 거죠. 자, 라스트 문제 가보겠습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 3상 결선인데 이게 지금 기능사 문제의 기출에는요. 요 승합용 결선만 물어보죠. 무조건 2차 측이 Y가 돼야 돼요. 네. YY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 상전압이 같죠. 하지만 Y 결선은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커지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승합용 결선은 뭐가 된다? 델타 Y입니다. 요거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그럼 강압용 결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Y 델타 2차 측이. 근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뭐가 거져 있냐 이거. 승합할 때 이제 이 사용되는 결선인데요. 델타 Y 무조건 1차가 델타고요. 2차가 Y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요 결선을 뭐라고 한다? 승합 결선이라고 해요.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됐다. 빨리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좀 특이한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게 되게 어색해. 자, 1번 보시면 이 문제는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됐죠.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자, 2번 역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이거 단절권으로도 잘 나와요. 자, 세 번째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물어본 문제는 아니지만 단락비 특성을 정리했으면 맞출 수 있는데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네 번째 이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류 방식에 따른 직류전압의 크기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맞추셔야 돼. 5번 교복 문제죠. 다시 보셔야 되고. 요것도 여러분 이제 전기자 전압인데 역기전력 물어본 거죠. 사실은 뭐 이제 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런 문제 이제 교복 문제고, 그쵸? 네, 역시 뭐 이제 교복 문제죠. 슬립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니까. 부홀즈 계전기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째 제동건설. 요즘에 보면 요 관련된 문제 그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조금 특이했죠. 기출 문제 중에 근데 꼭 굳이 그쵸? 반드시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틀리셔도 관계없고 12번도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13번은 뭐 이제 역시 주는 문제가 아닌가 구조 문제. 14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네. 욕심 없고요. 15번 맞추셔야지 이런 거. 자, 16번도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었어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17번 주는 문제죠. 희한하게 보면 2차로 그러니까 요 2차가 아니라 1차로 환산한 요 360을 물어봤는데 권수비를 물어봤다는 거. 자, 그다음 이거 주는 문제. 자, 이 잘 보셔야 돼. 아무튼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계와 그다음 회로 사이에 설치하는 거 계기용 변압기. 그다음에 전류계와 회로 사이에 설치하는 거 계기용 변류기. 그쵸?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이 주는 문제입니다. 역시.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요번에 2025년 1회 전기 기능사 이제 기기 CBT 문제였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공부하신 대로 이제 공부만 잘 해주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잘 봐주시면 합격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이 설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2025년 1회 이제 전기기능사 CBT 보건 문제풀이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는 3과목 전기 설비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새로운 개정된 문제 이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쉽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인데 이제 주는 문제죠. 전선의 굵기를 여기 이제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보시면 뭐가 된다? 요 와이어 게이지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프레셔 툴, 뭐 이제 이 스패너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사 조일 때 이제 쓰는 거고, 프레셔 툴은 이제 터미널 압착하는 거고, 이제 요 와이어 게이지 전선의 굵기 측정이죠. 요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요 문제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선의 식별에서요. 그 색상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호도체의 색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L1, L2, L3, 그 다음에 N 중성선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도체? 보호도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L1을 우리는 뭔색? 갈색. 그 다음에 L2를 우리는 흑색, L3를 회색, N을 우리는 뭐다? 청색 잡고요. 보호도체는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무늬가 돼 있죠. 그냥 녹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오고요. 이제 색상이죠.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그 기능사 문제로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기사에서도 잘 나와요. 그 중에서 요 두 놈을 오지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녹색, 노란색이 바로 뭐가 된다? 요 보호도체의 색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 그쵸? 네, 그래서 흑색은 우리가 L2, 청색은 이제 중성선 볼 수 있죠? 네, 녹색, 이제 우리가 적색 이런 건 없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죠. 주는 문제들. 3번 역시 그 교복 문제가 아닐까라고 봐요. 네, 전선의 접속 시에 나전선과 절연전선을 접속할 때 전선의 세기는 우리가 몇 프로 이상 감소시켜서는 아니 되는가? 우리가 이제 전선을 접속함에 있어서 나전선 상호 내지 나전선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면 전선의 세기는 우리가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세기는 몇 프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80% 이상 뭐가 된다? 유지시킬 것.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셀룰로이드나 성냥, 석유류,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이 이제 이 물질을 제조죠, 제도가 아니라 제조 또는 저장하는 타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폭연성 분진이랑 여러분들 이게 폭연성 분진이 뭔지죠? 폭연성 이제 분진이랑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있죠. 우리가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 전기공사는 여러분들 금캐죠. 금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금은 금속관 공사, 캐는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 네, 가연성 분진 내지 가연성 먼지죠. 내지 요거랑 지금 이 문제처럼 위험물을 저장 그 다음에 제조합니다. 요 공사 방법이 같아요. 이 문제도 지금 뭐 여러 번 출제됐죠. 그래서 요때는 금캐에다가 하나 더 되죠. 하나인데 요게 이제 합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금은 금속관 공사, 캐는 케이블 공사, 합은 합성 수지관 공사죠. 요게 상급 문제가 되려면 합성 수지관은 두께 2mm 미만은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양쪽으로요 두 가지 중에 케이블은 되는데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니었었죠. 좀 이게 좁아갖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보면 시설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예자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두께 2mm 이상, 2.6mm 이상으로 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고 문제 5번이죠. SF6 가스의 성질이 아닌 건데요. 여러 번 출제됐어요. 예,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가스는 무색, 무치, 무해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 가스 차단기나 가스 절연 이제 개폐기 내지 GIS 변전소에서 쓰이는 SF6 가스인데
무색, 무치, 무해한 가스죠. 주로 이제 이 무해를 유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은 압력에서 공기에 비해서 그 절연 대력이 2.5에서 3.5배 정도 큽니다. 보통 2에서 3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소형화시킬 수 있어요. 기기를 작게 만들 수 있죠. 또는 변전소를 작게 만들 수 있고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요. 불연성 가스예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네 번째 틀렸죠. 소호 능력은요. 공기의 2.5배 정도 낮은 게 아니라 10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크를 소멸하는 능력이 일반 공기보다 100배 이상 정도 크죠. 4번이 옳지 않네요. 역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6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죠. 여러분들 여기서요. 요즘에 이 문제를 많이 내요.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공급받는 우리가 수용장소 인입구에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하죠. 같이 기억하자. 잘 물어본다. 이때 피레기는 접지 저항은 몇 옴 이하로 해야 된다? 10옴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잘 물어본다라는 거. 주로 이제 접지 저항 문제보다는 요거를 많이 물어보죠. 근데 요즘에는 추세로 이제 그 추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접지 저항 잘 물어봅니다. 10옴이죠. 그래서 우리 피레기는 뇌격 시에 누구를 보호한다? 기계기구를 보호하죠. 꼭 기억하자.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에는 뭘 설치한다? 피레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피레기는 LA라고 하는 거 라이트닝 어레스타죠. 그래서 심벌 요렇게 그리죠. 요 그림이 주어지면서 물어보니까 같이 잘 기억하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문제고요. 다음은 이제 특고압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저항을 계산하는 이제 식을 말합니다. 이때 K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단 IG는 특고압 측의 일선 지락 전류를 말하고요. 이제 이 혼촉에 따른 전압 상승이 150을 넘고 1초를 초과하고 몇 초?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한대요. 여기가 키워드네. 그쵸? 여기. 그러면서 제시를 줬어요. 접지 저항 R은 IG분의 K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35kV 이하의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요것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600으로 볼 수 있죠. 이때 우리는 일선 지락 전류는 무조건 뭐한다?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집니다. 자, 이때 150이죠. 첫 번째가 150V는 어떤 경우에요? 아무 조건이 없죠. 아무 뭐가 없다? 조건이 없는 경우에요. 자동 차단 장치가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300V예요. 요놈은 2초 이내에 몇 초?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600이죠. 마지막 요것은 몇 초? 1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문제 조건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재 문제 보면 이제 150이었는데 아무튼 조금 특별했던 문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고압 가공 인입선에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 노면상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공 인입선을 보면 조건을 보면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저압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가 있다? 고압이 있는데 보통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5m죠. 그 다음에 고압은 몇 m다? 6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전압에 관련 없이 무조건 6.5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죠. 횡단보도교 위를 말하면 기본적으로 저압일 때는 3m죠. 근데 이제 고압일 때는 횡단보도교가 아니라 뭘 물어본다? 위험표시라는 걸 물어보죠. 위험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 그 높이를 3.5m까지 이렇게 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뼈다구를 그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도로행 다니면서 뭘 물어봤다? 예, 이제 고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몇 메다냐면 6m.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죠.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의 외등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고요. 이 문제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4.5m죠. 사실 이 문제는 이거 말고는 뭐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외등을 설치할 때 그 높이는 몇 메다가 된다? 이렇게 4.5m가 된다라는 거. 네. 요것도 잡아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등 한 개를 우리가 몇 개소? 2개소에서 전멸코자 할 때 필요한 스위치, 3로 스위치의 개소인데, 이제 개수죠. 우리가 2개소 전멸 시 필요한 3로의 개소는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2개소를 전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있죠? 요게 이제 여기가 전원이고요. 그쵸? 네, 여기가 이제 3로,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3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펼쳐보면, 요 그림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3로 스위치에 제가 기본 회로도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하나의 3로, 그리고 요게 하나의 뭐다? 3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전압선이고 아래가 뭐가 된다? 중성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L, 여기를 N이라고 보면 요 전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등의 단자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플러스, 저는 여기를 마이너스. 위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0번, 1번, 3번. 여기를 0번, 1번, 3번. 여러분들 3로 스위치는 뒷면을 돌려보면 번호가 있어요. 0번, 1번, 3번, 0번, 1번, 3번. 뭐 이렇게. 이때 1번, 3번은 연락선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3로 스위치는 중립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램프가 이제 들어오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를 입구라고 보고 여기를 출구라고 봤을 때 입구에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선을 잠깐 해보면 항상 이 램프 배선할 때 중성선 먼저, 중성선을 어디로? 램프에 마이너스 단자로 이렇게 제가 보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압선을 어디로? 3로 스위치의 0번인데 요거는 사실 입구와 출구를 줘야 되는데 어디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왼쪽을 입구로 볼게요. 전압선을 이어서 3로 스위치의 0번,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그대로 연락선이기 때문에 1번과 1번, 그 다음에 3번과 3번이죠. 마지막 0번을 어디에요? 3로 스위치에 이제 0번을 램프에 플러스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래서 전원 앞은 2가닥, 3로 스위치 한 몇 가닥? 3가닥.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2개소 전멸 시 필요한 3로 스위치 2개였습니다. 2개소 전멸할 때 필요한 스위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3로 스위치가 답인 것도 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죠.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합성 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 전선관의 그 굵기가 아닌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은 문제인데 14, 16, 2, 28, 36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해당치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되냐면 요 16이죠. 18. 그래서 14, 16, 18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요거 문제랑 하나 더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50, 이제 4가 있는데 50이라는 수치도 없어요. 같이 기억해 주면 좋아요. 합성 수지관 이제 배선에서 우리 경질 비닐 전선관이 이제 합성 수지관입니다. 이 합성 수지관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50이라는 수치도 없어요. 네, 주로 요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이제 18 요게 정답이죠. 하나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전 설비의 저압 배전반의 경우 그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위한 안면과의 최소 이제 이 몇 메타 이상을 이제 이 공간을 확보해 주냐 이건데요. 이게 전압이 이제 요거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안면과의 이격거리인데요.
특고압을 기준 잡으셔요. 이게 특고압도 있습니다. 특고압 배전반은요 1.7m예요. 여기서 저고압 배전반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0.2만 빼주시면 돼요. 1.5m. 요게 앞면 뒷면 열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앞면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고압 이제 수전 설비에 이제 이 배전반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요거 여러분들 이제 특고압은 1.7, 그다음 저고압은 1.5m. 요건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고압이 1.7이라고 하고 여기다 0.2만 빼면 저고압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게 특고압이 됩니다. 4번이. 특고압도 있으니까 잡아주셔야 돼요. 자, 13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구광원의 광속을 표현하는 식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I, 광도라고 해볼게요. 광도. 광도라는 것은요. 광속을 입체각, 오메가, 요걸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광속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뭐예요? 입체각 오메가에다가 광도를 곱하면 되는데 이 9의 우리 입체각은요. 4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구광원일 때 우리가 입체각은 4파이가 돼서 광속을 표현할 땐 이렇게 4파이의 I 이제 루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광도에 다니는 칸델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이제 특별하고요. 14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한 저압 전선로 중에 그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의 그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여기죠. 여러분들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누설 전류, 그렇죠? 요건 이제 누전이죠. 누설 전류는 우리가 아는 최대 공급 전류, 여러분들이 맨날 계산하는 전격 전류죠. 요거의 얼마? 2000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기능사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그쵸? 여기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다 한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요, 기출 문제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문제였었어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제 트롤리선을 이제 애자공사에 이제 의하여 시설한대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공사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 호이스트 같은 걸 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이제 후크 같은 게 내려와서 이제 얘를 들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선을 우리가 트롤리선이라고 하는데 이 트롤리선은 최소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 높이에 두냐요? 3.5입니다. 이것도 사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에는 트롤리선은 바닥으로부터 얼마?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라는 거. 당연히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3.5. 이거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우리 아까 얼마였어요? 3.5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특이했던 문제. 자, 금속재 외암을 갖는 것으로요.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저압 기계기구로서 저는 여기서 키워드죠. 이것도 사실 다 한 거야. 사람의 접촉 우려가 뭐예요? 있는 거죠. 있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대요. 이때는 얼마가 된다? 5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누전 차단기 ELB라고 하죠. 전압을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들 50V 초과 이거 기억하셔요. 근데 이게 무조건 50V가 답이 되는 경우가 다가 아니죠. 딱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문제처럼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누전 차단기의 전압 물어보면 얼마나? 50 되겠습니다. 이 개정 전에는 60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50으로 변화됐죠. 역시 이제 맞추셔야 될 문제. 굵은 전선이나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케이블을 절단한대요. 키워드는 이제 굵은 전선 절단이죠. 벤치로 절단하기 어려운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는 우리가 뭘 쓴다? 요 클리퍼를 쓰죠. 절단기.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나머지는 사실 의미가 없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될 문제. 18번째. 금속 전선관이죠, 관. 예, 금속 전선관에 그 호칭을 우리가 맞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속관의 경우는요. 이것도 기출에 있는 거예요. 금속관의 경우는 후광이 있고 뭐가 있다? 박광이 있죠. 그래서 후광은 안찌름을 기준으로 한 무슨 호칭이다? 짝수 호칭이죠. 그 다음에 박광은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한 무슨 호칭? 홀수 호칭을 갖죠. 그래서 안찌름 내경이고요. 바깥지름 뭐예요? 외경을 말하죠. 그래서 박광은 외경, 후광은 뭐예요? 내경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규격을 표현할 때 미리로 표현하죠. 요놈 제일 작은 게 16mm, 요놈 제일 작은 게 19mm였죠. 요놈 최대가 104죠.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제 뭐 물어보질 않고 요거 이제 열정도 이제 있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깥지름이 외경, 안지름이 내경이죠. 그쵸?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19번 이제 대지는 문제 유형 하나 이제 유형이 아닌가 생각해요. 알루미늄 피복이나 연피가 있는 케이블을 우리가 구부리는 경우에 그 굴곡부에 따른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외경, 이제 바깥지름이죠. 몇 배 이상 구부르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케이블 공사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로 관을 구부린다고 나오면 6배였잖아요. 그리고 뭐 자유로운 장소면 3배. 이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알루미늄 피나 연피가 있는 케이블을 구부릴 때에는 이 바깥지름의 12배입니다. 이런 문제 이제 틀리셔도 관계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이거 마지막이냐 이제 여러분들 던지는 문제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이제 10m인 지지물을 건조할 경우 매설 깊이죠. 우리가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의 얼마? 6분의 1이니까 그래서 10에다가 6분의 1 하면 이게 1.67m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잠깐 좀 살펴보면 다 맞추는 게 아니니까 항상 맞춰주셔야 될 것만 맞춰주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1번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요것도 요즘에 핫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이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문제 보호도체랑 중성선 꼭 기억하자. 나머지 선들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이게 뭐 이게 교복 문제, 그렇죠? 네 번째 이건 여러분들 폭연성 분진,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그다음에 이제 가연성 분진, 그다음 위험물의 저장 요거 꼭 정리하셔요. 빈출 문제니까. 이것도 주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피레기, 그쵸? 두 가지만 보시면 되죠. 이 피레기 시설 장소랑 접지 저항. 요즘에 또 대세 문제가 이제 고압 또는 특별 고압 가공 전선로의 수용 장소 인입구에 뭐 설치하냐? 피레기, LA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시범 해주셔야 되고.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죠. 보통 이제 150 물어봤는데 요거 이제 그 300 물어본 경우의 케이스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 여러 번 있고요. 외등 이거 사실은 이제 흔한 문제는 아닌데 요즘에 보면 잘 나오니까 우리 외등 나오면 4.5 가자. 이런 주는 문제 그쵸? 네, 요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합성수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금속관, 그다음에 금속관에 후광, 박광이 있는데 다 외우기 좀 어렵죠. 뭐 틀리시더라도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앞으로는 하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잘 이걸. 근데 이제 좀 버리기에는 좀 이제 아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 어떤 판독을 위한 최소 이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격거리인데 기본적으로 앞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고압은 1.7인데 여기서 0.2 빼면 우리가 저고압반 나온다. 이건 버리는 거죠. 네, 뭐 제가 욕심 없고요. 자, 그다음 이거 우리가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 얼마? 2000분의 1 다 한 거죠. 네. 우리 트롤리선 3.5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우리 누전 차단기 전압 물어보면 사람의 접촉으로 있다 나오면 무조건 50 가자. 이게 뭐 주는 문제 그쵸?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한 거죠. 근데 그 안찌름을 우리가 이제 내경 그리고 바깥지름 외경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쵸? 이게 대지는 문제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알루미늄 피 연피 나오면 12배.
네, 이 주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2025년에 1회차 이제 12T 문제 이 전기설비 해설이었습니다. 배운 데서 나오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60개를 다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제 그 개수만 넘으시면 되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